제가 오늘 가져온 단어는 여러분들도 듣는 순간 좀 기함을 하실 단어입니다. 공동정권. 영어도 하나 갖고 왔어요? 국정 파트너. 이거는 뭐 그냥 제가 느낀 바니까 뭐 어떤 전혀 팩트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언제나 항상 이렇게 누군가를 따라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뭐 이미지도 그렇고. 네. 그런데 최근 들어 느끼는 점은 이제 독자적인 분야로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통령실 사진첩 같은 거 보면 진짜 기가 차지 않습니까? 대통령 사진은 8장인데 김건희 여사 사진 30장이 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가운데 국정 파트너다. 라고 선언을 한 건 이제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이다?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활동이 더 넓어질 것이다? 뭐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네. 네, 대통령이 스스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버린 거니까.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막 자꾸 말하면서 자기 검열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네.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네. 발언이잖아요. 여기 턱 걸릴 말이죠. 네. 네. 그게 옳다 그르다는 떠나서 네. 너무 말이 앞뒤가 다 안 맞는 것들이니까. 근데 이거를 대통령의 입으로 그냥 한다는 게 전 사실 일단 너무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정신입니까? 라는 얘기 말고는 사실은. 그러니까. 네. 할 말이 없는 거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은,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원래 우리나라도 보통은 영부인이라고 불렀는데, 영부인이라는 말은 뭐 틀린 말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보통 대통령의 배우자들이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회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발이 넓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건희 여사도 유기동물 보호센터 가고 사회활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거기다 대고는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이제 대통령의 배우자가 이게 남자든 여자든 할 수 있는 일의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잘하면 전 좋은 일의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앞에 걸 정비하라는 거지. 그래서 뭐 부속실을 만들건 예산을 배정하건 뭐 국정 파트너란 말은 완전히 잘못된 말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일들 중에 사실은 뭐 이를테면 외국 나가거나 그러면 배우자들끼리의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언제나 있는 거니까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외교의 형태들 또는 국내 내치를 했을 때도 일정상 대통령의 부인이 또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대신해주면 좋을 일들이 분명히 있는 거니까 의사결정하고 관련 있는 일이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법적으로 의사결정이 내려져 있거나 정책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 전에 김건희 여사가 유기견 보호센터 거기 가가지고 정권 안에 개식용을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해서는 안 될 말이군요. 그렇죠. 그것도 예를 들면 대통령하고는 뭐 사전에 얘기가 되고 이미 대통령실에서 정책화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확증해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정책을 창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공약하듯이 약속해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대통령이 해야 될 말이죠. 그렇죠. 굳이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월권행위죠. 아무리 그게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실제로 힐러리 클린턴은 그렇게 사회활동 다니면서도 그런 얘기는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건 정책하고 연관된 거니까 이제 가치를 이제 약간 붐업하는 거는 가능하거든요. 우리는 좀 더 장애인 인권이 향상되는데 뭐 힘을 써야 된다. 그렇지. 내가 남편한테 얘기해서 조금 더 빠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정도까지는 얘기해도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식용 문화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좀 남아 있고 이제 뭐 법적으로 좀 분리된 측면들이 있기도 하니까 많은 동물 애호인들이 고민을 하고 있으니. 그렇죠. 우리가 다 같이 그거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괜찮죠. 그냥 좋은 얘기하는 건 상관없군요. 그 가치를 더해주는 정도의 일이니까. 근데 되게 구체적인 정책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마치 공약하듯이. 그러면 그거는 월권행위죠, 당연히. 그럼 이거를 우리가 좀 그러지 마시라. 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법적인 근거가 뚜렷하게 있는 상황은 아닌 겁니까? 아니라고 말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해서 아무도 말을 어떻게 못하게 해요.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어이상실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제 심리 상태하고 비슷한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거 말로 해서 될 문제가 자꾸 아닌 것 같으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 줄지 모르는 상황. 좀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들 같은 경우. 약간 아노미 상태군요, 지금. 그리고 지금 정부에게 좀 더 친마적인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자꾸 그게 입에 오르는 게 싫으니까 그냥 아예 말을 안 해버리는 그런 상태. 그럼 모두의 생각의 사각지대 안에서 지금 활동을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냥 우리는 눈 놓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답답했던 부분이 이거거든요. 대통령의 배우자는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다시피 선출된 분도 아니고 임명된 분도 아닌데 이렇게 대놓고 활동을 하는 것이 결국은 다 세금을 쓰는 행동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제가 어제 다른 프로그램 나와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서문시장 가가지고 손 한번 흔들어주고 올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봉이 얼마 들 것 같아요? 영부인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사실 지금 의전 갖고도 한두 번 논란이 된 게 아니라서. 왜냐면 자꾸 지인 동반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럼 돈은 누가 준 거야? 무슨 돈으로 준 거야? 하나하나 다 문제가 되니까. 거기 한번 가서 손 들고 오는데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간대요. 아이고야. 아니 일단 그럼 그분이 고속버스 타고 거기까지 갈 리가 없잖아. 그래서 이번에 그 서문시장 갈 때 군용기를 타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헬기로 거기 군부대까지 이동을 해서 군용기 타고 거기서 또 차로 의전해서 왔다 갔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심리학적인 질문인데 김건희 여사는 지금 자신이 굉장히 훌륭한 내조를 하고 있다라고. 저 내조도 아니고 그렇게도 생각 본인도 안 할 것 같아요. 내조 아닙니다. 제가 그럼 어떤 다음 내조라면 단계... 이런 식으로 행동은 안 하죠. 국정 파트라는 말이 대통령 입에서 괜히 나왔겠습니까? 권력이 있다는 얘기로 들리죠, 사실. 그렇죠. 따로 뭔가 권력이 있는 것처럼 권력이 있고 그게 그 비합법적 권력 행사의 형태지만 그게 어느 정도는 이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각도 없기도 한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면 이제 슬슬 기지개를 켤 때가 됐고 사실은 원래 행동 스타일이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사회활동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거지. 왜 이제 반칙을 한 3개 정도 저지른 선수가 심판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농구 경기 얘기입니다. 심판이 보는 앞에서 상대방 선수를 이렇게 살짝 손을 대거나 미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선을 긋는 행동이거든. 그렇죠. 만약에 심판이 이걸 보고 안 불면 이것까지는 계속 해도 된다. 근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휘슬이 지금까지 제대로 한 번도 안 불린 것 같거든요. 그럼 앞으로 더더욱 더 광폭 행보를 보이시겠네. 그렇죠. 뭐 그게 너무 뻔해 보여요. 지금까지는 대통령 지지율이 갑자기 곤두박질 치거나 어떤 이슈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김건희 여사가 한동안 안 나왔었어요. 굉장히 뭐 거의 과학이라고 뭐 누구 혹자 그러던데 스티븐 유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싶어하면 우리나라가 안전한 거라고. 근데 지금 나올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 규칙에 따른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내가 나섰을 때 지지율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그럼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내가 좀 가만히 있어야겠다. 근데 지금 그 벽을 넘으신 것 같아가지고 지지율에 관심이 없는 그렇죠. 거죠. 지지율이 기준이 아닌 거죠. 자기 남편 지지율에 왜 관심이. 그러니까 뭐 뭘 해도 올라가고 뭘 해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올라갈 때와 떨어질 때의 명확한 패턴조차 이제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잖아요. 하는 관계가 문제여서 그럴 거다, 뭐가 문제여서 그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굳이 말하면 올라가는 경우는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렇죠. 노조 때려잡았을 때, 그러니까 말도 좀 적게 하거나 실언이 좀 덜 나왔거나 이러면 그냥 살짝 탄력 회복성을 가지고 이제 가는 정도. 그러니까 이게 큰 차이가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정권 초기에 1년 동안 30% 근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손에 권력은 있잖아. 그럼 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그냥 어차피 똑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볼 때는 하고 있어요. 어차피 내가 쓰나 남편이 쓰나. 지지율과 무관하게 권력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거 다 신경 안 쓰고 원래 계속 이렇게 공개적으로 뭔가 보여주기를 하고 싶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은 뭔가 눈치가 보여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변에서 안 하다가 그냥 지지율이고 뭐고 원래 신경을 안 썼을 뿐더러 이제 그냥 할래. 아니 내가 그렇죠. 대통령인데 어차피 큰 차이 안 나는데. 대통령 부인인데 그냥 하면 되는 거지 하면서 못 참고 나왔다에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나마 뜯어말릴 사람들이 지금 다 날라갔다.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죠. 물갈이가 좀 됐죠. 물갈이가 여러 차례 걸쳐서 됐는데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된 게 아니라 그나마라도 얘기를 좀 하던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사라진 상태일 거다. 근데 그 얘기는 그러면 간단하게라도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공동정부나 국정 파트너는 어떤 데서 쓰는 말이죠? 맞다. 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국정 파트너는 일단 솔직히 자기 부인한테 할 소리는 진짜 그냥 상식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국정 파트너는 저 야당 대표죠. 그렇죠. 이건 너무 뻔한 얘기야.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란 말 되게 좋아하고 사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정권 초만 해도 작년 한 6월 달만 해도 뭐 야당과 협치하겠다. 사실 이거 완전 다 거짓말이 됐죠. 아직도 야당 대표를 안 만났어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런 민주주의 체제나 협치의 의미를 좀 넓게 생각해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사실 굉장히 때려잡기 혈안이 돼 있는 노동조합 같은 데야말로 진짜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정부의 국정 파트너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때 교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협치라는 단어는 이 정치 세력과 다른 정치 세력이 손을 잡을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이 정치 세력 그러니까 뭐 이제 정권을 잡고 있는 곳과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뭐 사회봉사단체라든지 이런 곳과 협력을 하는 게 협치지.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우리 TBS 시절에 배웠죠? 네, 배웠죠. 그렇죠. 그게 영어의 거버넌스가 이제 거버먼트하고 다르게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건 협치가 그걸 옮긴 말이니까. 그러면 거버먼트는 제가 통치라 그랬잖아요. 통치는 크게 두 가지 층위로 구성이 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층위는 실제로 권력을 쥐인 자, 선출 권력. 특히나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니까 대통령이란 행정부 수반인 자가 통치자예요. 근데 이제 그 민주주의 이전 시대처럼 이게 뭐 무슨 사람들이 정말 백성을 다스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 권력을 위임했으니 그 권력을 행사하는 자 이런 뜻이죠. 통치자라는 뜻은. 나라님이 아니라. 그래서 여당 할 때 그 여자가. 그게 이제 권력을 가진 통치하는 주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해버리는 거.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 물론. 한도로 바깥으로 벗어나면 건 독재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통치의 제일 좁은 형태란 말이에요. 근데 통치의 일반적으로 넓은 형태는 적어도 여는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정당과 함께 해야 된다고. 여당과 함께. 그래서 의회를 끌어들여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통치의 이제 두 번째 좀 더 넓은 형태는 뭐냐? 그럼 야까지 들어가는 거야. 근데 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의견상 통치 범위 바깥에 있는 게 야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좁은 해석이고요. 현대 민주주의는 야가 국정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여는 국정 파트너가 여는 국정을 같이 하는 사람이고 한 몸이군요. 야는 국정의 파트너가 돼야 돼. 왜냐하면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의회 또 견제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의회의 견제를 받는다 핵심은 결국은 야와의 협상을 통해서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도 통치의 큰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이제 대통령의 방식은 대통령제의 가장 좁은 형태, 가장 나쁜 형태. 대통령 혼자? 혼자서 하는 통치. 심지어는 수석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과도 같이 안 하는 거의 이런 형태. 실장 자르고.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고.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갑자기 영부인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냥 배우자를 스스로가 안 부르겠다고 한 배우자를 국정 파트너라고 얘기한다? 이건 욕보이는 일이죠. 야당을 욕보이는 일이고 여당도 욕보이는 일이에요. 그러게 여당도 기분 나쁘겠구나. 그럼요. 자기네들이 원래는 통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냥 대통령과 한 몸이 되는 그런 당대표를 뽑아서 맘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 거의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상태잖아요. 여당조차도 국정의 파트너 내지 통치의 일부를 인정하지 않은 거거든요. 거의 그냥 수족처럼 생각하는 수준이죠. 그렇죠. 스티브 잡스가 그러다가 애플에서 잘렸거든요.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렇지. 수족도 아닌 거지. 말 제대로 안 들으면 그냥 장애물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 국정 파트너라는 말을 꺼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심각한 모욕입니다. 국민에 대해서 모욕이기도 하고 야당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고 심지어 여당 정치에 대한 모욕이기도 해요.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공동정부는 어떻게 구성되는 걸까? 공동정부. 공동정부랑 연립정부랑 다릅니까? 유사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독일이 연정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게 공동정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낙 다당제니까 한 당의 지지율만으로는 국정 운영이 안 되고 또 거기 원래 내각제니까 그래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한 두세 개의 정당이 무조건 연립을 해야 국정 운영이 가능해서 그래서 딜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원래 대통령제에는 공동정부란 개념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선출해가지고 최다 득표를 하는 사람이 직선제로 뽑히는 거니까 그냥 언제나 단독 정부입니다 원래. 위너 테이크스 올이네.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동정부 개념이 가끔 나왔던 건 사전에 선거 연합을 해가지고 결국은 당선된 경우.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 후보 단일화? 뭐 이런 거? 그렇죠.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한 것처럼. 그러니까 DJP 연합이 가장 대표적인 그러네. 이른바 수평적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DJP 연합을 했던 것. 그게 이제 공동정부의 어떤 기초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요 심각하게 만약에 따지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하에서는 이건 불법입니다. 공동정부를 하면 대통령 권력을 함부로 나누는 거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냐면 선거를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대가를 그러니까 자리라든가 총리 자리라든가 이런 거를 미끼로 매수한 것가 될 수 있어요. 매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 영화 보면 이런 장면 꼭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힘을 도와줄 테니까 너에게 내 표를 싹 몰아줄게. 대신에 국방부 장관 내놔. 물론 이거는 이제 뒤에서 합니다. 대놓고 하진 않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선거법 위반이에요. 선거법 위반이에요. 어딜 가도 선거법 위반이에요. 어딜 가도. 이게 합법인 선거법은 없어. 그렇겠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적어도 헌정 체제하에서는 사실 그게 허용이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실제로 판례로도 나와버렸잖아요. 예전에 이제 교육감 때. 네, 광노현. 예, 광노현 교육감 때 사전에 후보 단일화 하기 위해서 나중에 일정한 어떤 대가를 주기로, 이게 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자리를 나누기로 한 것조차도 선거법 위반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약정만 해도 그게 불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의 예를 들면은 DJP 연합이야 그땐 그랬다고 치고, 그때는 아직 판례는 없었을 때니까 이를테면은 안철수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를 조건으로 당신 총리 자리 주겠다 그러면 사실 매수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냥 우리는 대충 넘기지만.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해결해야 돼.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하에서 언제나 단독 정부일 수밖에 없는 걸 이른바 공동정부라는 이름을 이렇게 그 말을 써서 사람들을 이렇게 후보 단일화하는 과정을 우리 정치는 허용할 수 있는 건가 그렇지 않은가. 사실 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허용이 필요하면 그거를 법적인 어떤 체제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허용할 수 없다면, 여전히 허용할 수 없다면 그 말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난 대선 때 언론 보도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 한 다음에 공동정부라는 말 엄청 썼어요. 정치권에서도 그냥 마음대로 막 썼고요. 언론 보도도 그냥 이상하지도 않은 것처럼 다 썼고 심지어는 안철수 대표가 이제 인수위원장 있잖아요. 그런 자리를 비롯해서 나중에 총리 이제 인선할 때도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했으니까 단일화의 공이 공동정부 또 주체니까 총리 후보 오르는 것 아니야, 이런 거 너무 쉽게 썼는데 다 잘못된 얘기네. 그럼 잘못된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모호한 상태를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법제화를 시키든지, 그렇지. 아니면 아예 법제화가 안 될 거면 철저하게 못하게 하든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안철수 그래서 안 해줬나? 불법 될까봐? 팽을 해버린. 이거 불법을. 그러니까 언제든 제가 얘기했잖아요. 언제든 우리나라는 단독 정부기 때문에 집권자가 안 하겠다면 끝나버리는 거야. 사전에 무슨 약속을 했건 뭐 했건 간에. 근데 영화 이제 킹메이커라는 영화를 보면, 우리나라 영화 킹메이커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보면은 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명함 뒤편에다가 약속을 써서 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걸 줬다는 얘기는 나중에 굳이 이 자리 도로 내놔라고 내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 나한테 이런 거 약속했었잖아. 이거 불법이잖아. 그 카드로 쓰면 거예요? 그 당시는 옛날이니까. 옛날이니까. 뭐 그런 식의 이제 판례도 아직 성립이 안 됐을 때고 옛날이니까 그냥 당연하게 정치적 행위 일종으로 본 거고요. 아예 틀린 말은 아닌 게 실제로 국민들 앞에 내걸 게 아니라 그건 뭐냐면은 위협용이죠. 너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놓고 그리고 여기서 딜 다 해놓고 다시 말하면 이제 약간의 이제 왜 그 시체 말라면 짜웅을 해놓고 이거를 네가 배반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위협용으로 쓸 수 있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계약으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사실상 그렇게 적어주고 당선되고 난다면 내 마음대로 해버려도 되겠네요. 상관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현실 정치를 소위 잘한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정치를 잘한다, 정치적이다라고 한다는 건,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변해가는 지금의 시세를 잘 읽고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서 내 가장 큰 이득을 추구하고 마지막에 귀신같이 팽해버리는 것까지 우리가 정치라고 하잖아요, 보통은.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는 야비한 거야.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 정치라는 말을 그렇게 자꾸 써버리게 만드는 케이스를 만든 게 우리 정치가 굉장히 잘못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야합이니 또는 정치적 타협이니 이런 것들도 다 나쁜 정치의 어떤 한 형태로 보잖아요. 근데 유럽의 사례나 이런 걸 보면 그건 내각제라는 형태 때문에 당연히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지만 거기는 무조건 의원을 다수를 만들어야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니까. 그러면 선거 이후에, 선거 전에 선거 연합을 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거 이후에도 연합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40%로 특정 정당을 찍었지만 얘네가 50% 못했기 때문에 10%를 끌어다가 만들 수밖에 없어. 헌법의 체계 자체가. 그래가지고 연립이 안 되잖아요, 당끼리. 그러면은 안 해버려요. 국회를 개의를 안 해. 그렇죠. 영국에서는 그걸 허응 팔리어먼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멈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통치가 안 되는 상태잖아요. 그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연정이 안 되면 국회 운영을 안 해요. 그냥 운영 못 해요. 그리고 정부는 그냥 기존의 관료로 그냥 운영해 나가는 그런 정도가 되는 거지. 약간 고스톱 칠 때 쇼당이랑 비슷해요. 굳이말은 그렇죠. 그리고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 거죠. 안 끝날 것 같으니까. 막 장관 자리 뭐 어디 몇 자리 장관 몇 자리 이런 거 다 나눠 먹고 연정하면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쨌든 제도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맞아요. 그게 다 법제화가 돼 있다고. 그리고 제도 안으로 들어와 있게 불법이 아닌 거고.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 내가 10%를 뽑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단독 정부를 구성할 수 없는 애들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뽑아줘야
얘네들이 나중에 딜을 해서든 뭐든 간에 정부의 구성 인자로 들어갈 수도 있다 아니다.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정부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럼요. 소수 정당한테 투표하는 것도 헛된 일이 아니게 되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대 양당제인데 제3지대 창당 계속 시도했는데 계속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표하는 쪽에서도 여기에 투표하는데 효율성을 전혀 못 느끼고. 그리고 그게 나중에 실제로 공동정부를 구성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야합이라고 또 욕해. 내가 누가 너더러 정부 구성하라 그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랬다면 예를 들면 독일의 녹색당 같은 데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독일은 이걸로 그러니까 녹색당은 독일 녹색당 이걸로 재미봤지. 물론 좌파 원래 진성 이제 좌파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어떤 녹색당의 이념을 저버리는 행동이다. 맞아요. 싫어하는 정부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그래도 독일로 하여금 원전을 중단시키게 만든 원동력이 거기서 만들어졌다고 보거든요. 소수 정파라고 하더라도 정부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녹색당 같은 경우도 완전히 이상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현 가능한 정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이유도 정부의 한 축을 담당해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그럼 적어도 뭐냐면 환경부 장관 정도는 언제나 진짜로 환경주의자가 하는 거지. 노동부 장관은 진짜로 노동주의자가 하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노동당 출신의 노동자. 지금 독일이 실제로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반환경주의자가 환경부 장관하고 반노동주의자가 경산호 위원장하고 위원장 맞아. 이런 코미디 같은 일들은 적어도 안 일어나죠. 근데 그것조차도 약간 거대 정당이 맘먹으면 나중에 정치라는, 그러니까 정치 행위라는 목적으로 우리랑 안 맞는데 이러고 팽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내각제라는 이런 거 되게 여러분들 싫어하시고 저도 물론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맞는 제도는 아니라고 물론 생각은 합니다만 국민의 직접 선출된 대통령을 보고 싶어하는, 그리고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한켠으로 둔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기본적으로 타협의 연속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라고 하도 결국은 타협, 다수를 구성해서 어쨌든 작동하게 만드는 정치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 이걸 너무 싫어하고 너무 금기시해.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가면요. 아마 20, 30년 안에 우리나라 정치는 진짜로 어떻게든 정권 잡아서 어떻게든 상대를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로 정치가 끝장이 날 겁니다. 지금도 사실 약간 그런 낌새가 점점 그렇게 되고 있죠. 이번 정부가 좀 노골적이긴 하지만 그러고 보면은 다 정권 끝나고 나면 대통령도 수사 들어가고 가족 탈탈 털고 이 악순환을 끊을 방법이 있기는 있었었구나. 사실 선거제 개편도 그래서 나오는 얘기긴 한데. 물론 저도 이제 점점 참여성을 높이는 민주주의가 훨씬 더 중요하고 이게 내각제 제일 안 점이 그거잖아요. 내가 뽑지 않은 사람들이 막 지들끼리 앞해가지고 막 총리 만들어내고 막 총리 끌어내고 이런 식의 일들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안 좋은 점이 있는 거는 이해하는데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되 정치라는 건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백만 가지의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2개를 만들고 1개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이걸 못하는 건 정치가 무능력한 거예요. 근데 이걸 단순하게 만들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비토 포인트라 그러는데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줄여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협상 대상자들이 단순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게 야합해서 단순해지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줄여나가는 과정, 절차적 과정들이 있으면 그거는 충분히 민주적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위임을 해놓고 그 위임을 받은 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또 극단적으로 싫어해요. 그러면 사실 문제는 절대로 영원히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또 이제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기 위해서는 엄청난 반대에 또 그렇죠. 지금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약간 익숙한 것 같거든요. 대통령 선거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면 5년 동안 마음 편하게 지내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안 되면 5년 동안 일을 바득바득 가면서 지내고 이게 어느 정도는 이제 거의 습관처럼 굳어져 있어서 뭐 어렵지 않겠습니까만은 또 정치라는 건 또 그걸 해내는 게 정치니까. 그래서 마무리를 짓자면 참 우리나라 정치 언어가 얼마나 오염이 됐으면 이렇게 국정 파트너와 공동정부가 이런 경우에나 쓰이고 이렇게 대단히 모욕적인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잖아 그냥 허탈해하는 그런 상태가 됐구나. 진짜 그러네. 완전히 기운을 빼버리려는 건가? 그리고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데 정치라는 말이 마치 야합을 상징하는 말처럼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TV 프로그램에서도 이 정치라는 말을 그냥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써요. 그렇죠. 나는 걔가 마음에 안 들어. 왜냐하면 걔는 너무 정치적이야. 근데 여기서 쓰는 정치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니 보통은 이렇잖아. TV에서 누군가 나와가지고 내 정치 성향을 밝혔어. 그것만 가지고 정치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죠. 네. 아니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피해를 본 연예인들 수십 명 봤습니다만 저도 가끔 그래요. 저도 가끔 제가 저번 제 걸작선에 넣은 자막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어요. 나는 기다리는 게 전두환보다 더 싫어. 라는 자막을 넣었단 말이죠. 근데 막 몰려가지고 이 새끼 왜 정치적인 얘기를 하냐고. 아니 내가 싫어하는 사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정치적인 거야. 정치란 말이 온갖 데로 쓰이고 있구나. 네. 정치인 얘기만 해도 정치적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정치인 얘기가 입에 오르기만 해도 정치적인 발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근에 웃지도 못할 일이 생겼잖아요. 그 역사 교과를 가르치는 분이 유관순. 예. 그 얘기 했더니만 예. 학부모가 왜 그릇된 이념을 주입시키는 정치적인 교육을 예. 정치 교육을 한다. 그거는 심지어 정치인도 아니잖아. 근데 이게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졌어. 이게 진짜 무시 못할 정도로 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 많이 모인 데서 정치 얘기랑 종교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게 뭐 물론 이제 의견 대립과 싸움을 피하고자 하는 심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마치 진짜 세상 사는 지혜처럼 받아들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말을 안 하는 걸 떠나서 말을 하는 사람한테 손가락질하기 시작했거든요. 저 정치적인 놈. 여기서 말하는 정치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냥 온갖 나쁜 것들의 결합이고, 그냥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고, 그리고 나서 뭔가 싸우려고 하는 것 같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정치라는 말로 이제 써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치가 없었던 시기를 꽤 오래 겪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한말 지나고 나서, 일제 36년간을 정치 없는 시기를 지냈죠. 우리 정치는 없었죠. 주권조차 없었으니까. 그리고선 짧게 이제 45년 해방 이후에 이제 48년에서 5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정치가 극단적으로 터져 나오는 시기를 겪었습니다. 근데 이걸로 되게 안 좋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고 안 좋게 역사적으로 기록됐는데 그거는 억눌렸던 정치적 의지가 표출되는 거라 사실 필연적인 일이에요. 그동안 목말랐으니까. 그리고 분단을 겪고 나서 전쟁을 겪으니까 전쟁이 완전히 또 정치를 싸그리 다 없애버렸거든요. 이념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얘기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버렸고, 그리고선 4.19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제 4.19 혁명 기념일 바로 얼마 전에 있었지만, 난리 났었죠. 4.19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짧은 기간에 1년 동안 또 정치를 복원시켰던 시기였는데, 바로 1년 만에 쿠데타로 정치가 사라졌잖아요. 87년까지 정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지금 목말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87년 이후에 결국 우리는 정치를 한 30년간 정도 이제 좀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이 정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심어놓으려고 하는 수많은 언론 보도. 정치인 스스로 나쁜 행태를 한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정치라는 말들이 민주정치에서의 정치가 아니라 결국에 그냥 권력자들이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쓰는 어떤 식의 행동들 정도로 이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탈정치적인 사람들이 자꾸 대통령 자리에 오르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국회에 진출하거나 맞네. 윤석열 대통령 호감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여의도 때가 안 묻었다. 그렇죠. 라는 거였잖아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전형적으로 그런 케이스고요. 정치개혁이라고 얘기를 해보는 게 보니까 정치를 하자는 게 아니야. 국회의원 정수 줄이는 거 이게 무조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하는 이건 반정치적인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사실 의원수가 많아야. 이것도 우리가 이 인식부터 개선해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선생님이 유관순 얘기했다고 정치적이라는 얘기를 듣는데 과연 토론 수업 같은 걸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역사적인 사건 가지고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이 막 여기저기 고발당하고 학부모 쫓아와서 피곤하게 굴고 이러면 주변 선생님들한테 그런 교훈이 또 퍼질 거 아니에요? 애들 앞에서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의 좁은 의미에서 핵심은 결국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모든 행동들이거든요. 그게 좁은 의미의 정치고요. 우리가 뭐 다 이상적인 것들 다 제거하고 나면. 근데 그게 나쁜 일이냐? 아니죠. 권력이라고 하는 건 모든 의사결정에서 필요한 일이에요. 권력이 없으면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수가 권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의사결정에서 다수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매번 모든 사람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으니까 그걸 위임해 놓죠. 특정 권력자에게. 대신 임기를 주지. 그리고 더 재검토를 하게 만들죠. 그건 다 우리 민주주의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의사결정이라는 게 필요한 모든 순간에 정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적인 어떤 행정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를 할 때도 그렇죠? 입주자 대표 회의를 할 때 그것도 정치죠. 다 정치입니다. 그런 것들은 작은 정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방기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상한 놈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적으로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하는 건 다 정치적인 행동들이에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김만곤 박사님 나오시면 신나서 아마 얘기할 텐데 한나 아렌트가 얘기한 게 정치란 바로 공적인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적인 삶이 아니라 공적인 삶을 살아내는 게 바로 정치다. 근데 우리는 현대 자본주의나 특히 이런 데들은 사적인 삶에서 행복을 찾고 공적인 삶은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반정주의적인 상태에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공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한 사람들이 나가죠. 버틸 수 있는 사람들. 당장 저부터도 제가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도 정치하고 싶냐면 난 안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네. 왜냐하면 내가 그 꼴 보고 싶지 않거든 솔직히 말하면.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누군가 해줘야 되는 거고 공적인 의사결정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 공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모든 행동도 우리는 정치라고 생각한다면 그 정치를 굉장히 익숙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정치를 제대로 알면 우리나라 주식회사들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삼성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안 돼요. 네. 소액주주 이런 식으로 무시받지 않습니다. 네. 맞아. 우리나라 제가 라디오에서도 들었던 내용인데 우리나라 그 판결 중에 제일 웃겼던 판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사회가 대표이사나 소유주를 위해서 이제 찬성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주주들한테 손해를 끼쳤어. 그래가지고 이제 너가 이제 배임이다. 주주한테 손해를 끼쳤으니 거기에다 맞는 배상을 해라. 이렇게 했더니 법원에서 뭐 어떤 판결이 나왔냐면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하라고 만든 거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나라 이제 회사법 상법에 이제 그런 식으로 명시된 규정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판결이 나온 겁니다. 너무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회사의 이익이 될 땐 있어요. 네. 하지만 주주에겐 이익이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주주의 이익이 중요한 거거든요. 회사의 이익은 특정 사람들의 이익으로 그렇죠. 전유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 주식회사를 만들어 그럼? 바로 이런 거에도 우리 막 경제민주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평등만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에요. 주식회사가 주식회사답게 굴러가도록 만드는 것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경제민주화. 돈은 왜 주주들한테 끌어다 쓰고 이익은 그렇죠. 대표이사들한테 합니까? 아니 내가 그 영화로 이제 스티브 잡스 영화를 보면서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그거거든요. 스티브 잡스 중간에 쫓겨나잖아요. 그 그렇죠. 장면이 너무 이상했어. 네. 아니 저 사람이 창업주잖아. 창업주를 쫓아낸다는 게 말이 돼? 근데 진짜 쫓아내더라고. 그렇죠. 그것도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임명한 사람 손에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CEO를 갈아치우는 맞아요. 상황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자본주의가 좀 더 발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물론 그렇죠. 옛날이긴 하지만. 네, 물론 그런데 그게 미국이란 나라가 자본주의만 발달해서 그러냐. 민주주의도.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기초 개념들이 우리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반자본주의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인정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경제민주화 얘기하고 주식회사답게 운영합시다. 소액주주 운동합시다. 이런 반자본주의 빨갱이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조금 더 이익을 신성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까 얘기했지만 1인 1표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쨌든 그 이익을 결정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야,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거든.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가령 뭐 우리나라에서 이재용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말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HTV를 운영하면서 나중에 교양대학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좋은 정치 수업을 해야겠다. 좋은 정치가 있다는 걸. 그렇죠. 우리는 다 같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필요하다면 공무 담임. 내가 공무를 맡을 수 있다라고 늘 생각하는 공적 인물이 돼야 되고 권력 요구에 의해서만 맡는 게 아니라 이게 나한테 맡겨진 어떤 의무라면 나는 공무를 맡을 수 있다. 그리고 공무를 맡는 사람에게 지지하고 지원해주고 이를테면 10만 원이라도 주고 당연히 인정해줘야죠. 그 사람은 자신의 사적 생활들을 줄여가면서 공무를 맡고 있는 건데 그래서 좋은 사람이 공무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 나쁜 정치로부터 자꾸 이렇게 힘 빠지지 말고 작지만 좋은 정치들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노력하는 그런 좋은 시민들이 되는 건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삶이냐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이냐 이 플라톤이 얘기한 거기도 하고 한나 아렌트가 얘기한 거기도 하고요. 야 오늘 김건희 여사에서 출발해가지고 우리가 정치의 개념까지 배웠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정치라고 하면 자꾸 우리가 권력욕을
의미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자꾸 나쁘게 생각하는데 권력의 축으로 생각을 하죠. 권력을 쫓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니까 자꾸 나쁜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공적인 일이다. 예를 들어서 회사나 동아리 안에서도 공적인 일을 맡을 수 있잖아요. 동아리 안에서 회비 담당만 해도 그게 공적인 일 아니에요? 굉장히 공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 계속 내가 정치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럼요. 우리가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진짜 정치를 접한 지 너무 긴 시간이 안 지나서 아직은 덜 익숙한 걸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 저희 회원제를 만들면서 원래는 가장 기초 회원을 이제 해시민회라고 만든 이유도요. 의사결정권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단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주식회사는 비록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의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돈을 내신 분들이 이른바 진성당원과 유사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게 좋다. 단순한 후원만 하지 말아라. 의사결정을 해달라. 그리고 여기서 내려진 의사결정은 따르겠다. 제가 아무리 소유주고 운영자고 편집권자긴 하지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를 묻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이제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으로서 역할을 하자는 거죠. 많이 낸 사람일수록 권리가 커지겠군요. 우리는 또 주식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민회원이든 호민관이든 원로원이든 간에 표의 등가성은 똑같습니다. 야, 이거 이거 후원 금액 좀 늘리고 갑질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만. 그런데 이제 다른 건 있죠. 뭐가 있죠? 특혜는 드립니다. 의사결정권은 똑같습니다. 특혜 좋네요. 특혜 좋아요. 그래요.